경수 씨는 동생 전화번호를 지웁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저께도. 그런데 매번 다시 저장합니다. 손가락이 기억하는 번호입니다. 눈 감고도 누를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외운 번호입니다. 그런데 통화 버튼 앞에서 멈춥니다. 화면만 들여다보다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경수 씨 71세. 대전 유성구에서 아내와 둘이 삽니다. 30평 아파트, 대출은 다 갚았습니다. 자녀 셋은 모두 서울에 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봅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집에 오면 지루해합니다. 경수 씨에게는 3살 터울 남동생이 있습니다. 68세, 부산에 삽니다. 퇴직 후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형제는 어릴 때 한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단칸방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서로 발을 포개 온기를 나눴습니다. 형이 발이 차가우면 동생이 먼저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군대 간 형에게 동생은 매달 편지를 보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맞춤법도 틀렸습니다. 그런데 경수 씨는 그 편지를 전역할 때까지 간직했습니다. 이등병 시절 힘들 때마다 꺼내 읽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동생이 경수 씨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장례식장 복도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를 경수 씨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형님, 내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명절마다 만났습니다. 대전에서 부산까지 차로 3시간 반. 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자녀 경조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형제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수 씨 전화기에 동생 이름이 없습니다. 3년째입니다. 1000일이 넘었습니다. 1000일 동안 동생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경수 씨는 밤마다 그날을 떠올립니다. 어머니 제사 자리였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자녀들과 조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눌 때였습니다. 동생이 제사 비용 분담을 꺼냈습니다. 형님, 이제 제사를 번갈아 지내면 어떻겠습니까? 비용도 나누고요. 경수 씨는 화가 났습니다. 장남인 자신이 10년을 제사를 모셨습니다. 매년 제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매년 손님을 맞았습니다. 아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걸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형이 10년 동안 쓴 정성을 비용으로 환산했습니다. 경수 씨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는 평생 그 모양이더라. 밥상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자녀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젓가락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동생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수 씨는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다. 형이 사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가서 잡으세요. 경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이후 동생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습니다. 어머니 제사에도 오지 않습니다. 조카 결혼식 청첩장만 우편으로 왔습니다. 경수 씨는 축의금을 보냈습니다. 50만 원. 답장은 없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축의금을 잘 받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경수 씨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돈 얘기 꺼낸 건 동생이었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비용 타령을 했습니다. 형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냐는 뜻이었습니다.
경수 씨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되뇌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동생의 굳은 얼굴, 아무 말 없이 나가던 뒷모습, 떨리던 등, 문 닫히는 소리. 경수 씨는 새벽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질 것 같습니다. 형이 먼저 손 내밀면 체면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싶은 건지 화해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기면 뭐가 남습니까? 동생 없는 명절이 남습니다. 형제 없는 노년이 남습니다. 70이 넘어 혼자가 됩니다. 경수 씨가 정말 두려운 건 따로 있습니다. 동생이 화난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자신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그 모양이라는 말. 경수 씨는 정말로 동생을 그렇게 봐왔습니다. 속으로 무시해왔습니다. 형인 내가 낫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동생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결혼할 때도, 자녀를 키울 때도 마음 한편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50년 정이 한 문장에 무너졌습니다. 아니, 한 문장이 50년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경수 씨는 오늘도 전화기를 들여다봅니다. 동생 번호를 지웠다가 저장합니다. 손가락은 번호를 기억하는데 입은 미안하다는 말을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경수 씨는 그날 그 말을 했을까요? 정말 동생이 믿기만 했던 걸까요? 아니면 밉다고 말해야만 숨길 수 있는 감정이 있었던 걸까요? 경수 씨는 형이라서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50년 동안 양보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경수 씨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유산을 나눌 때였습니다. 형이니까 조금 더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경수 씨는 그걸 양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여겼습니다. 장남이 더 받는 건 전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동생 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동생 가족이 먼저 왔습니다. 부산에서 대전까지 3시간 반을 달려왔습니다. 고속도로가 막히면 5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이들은 차에서 멀미를 했습니다. 재수 씨는 음식까지 싸들고 왔습니다. 전과 잡채와 과일을 들고 왔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경수 씨는 마중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형 집에 오는 건 당연하니까요. 대문 앞에 서서 기다린 적도 없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와야 할 사람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수 씨가 부산에 간 건 50년 동안 손에 꼽습니다. 5번이 채 안 됩니다. 그것도 다 경조사 때문이었습니다. 놀러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동생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릅니다. 동생이 어느 동네에 사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동생 아들이 대학에 붙었을 때 축하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귀찮았습니다. 동생 딸이 결혼할 때 축의금을 적게 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결혼식에는 동생이 큰 돈을 가져왔습니다. 100만 원이었습니다. 경수 씨는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딸 돌잔치에도 동생이 왔습니다. 부산에서 새벽같이 출발해서 왔습니다. 선물까지 들고 왔습니다. 금반지였습니다. 경수 씨는 동생 자녀 돌잔치에 간 적이 없습니다. 거리가 멀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50년 동안 경수 씨가 양보한 건 무엇일까요? 50년 동안 동생이 참은 건 무엇일까요? 경수 씨는 생각해 봅니다. 명절마다 먼저 달려온 건 동생이었습니다. 경조사마다 더 많이 낸 건 동생이었습니다. 형 기분 살피느라 말을 아낀 건 동생이었습니다. 형이 화내면 먼저 사과한 건 동생이었습니다. 경수 씨는 형이라는 이유로 받기만 했습니다.
형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형이라는 이유로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경수 씨는 왜 자신이 양보했다고 기억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기억의 편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과거를 재구성합니다. 받은 건 잊고 준 건 부풀립니다. 손해본 건 기억하고 이득 본 건 지웁니다. 하루에 한 번 이런 편향이 생긴다고 칩니다. 1년이면 365번입니다. 50년이면 18,000번이 넘습니다. 18,000번의 기억 왜곡이 쌓이면 진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에게 받은 건 당연한 거라서 기억에 없습니다. 자신이 형으로서 베푼 건 대단한 거라서 선명합니다. 50년 동안 경수 씨의 기억은 이렇게 쌓였습니다. 나는 참았다. 나는 양보했다. 나는 형답게 굴었다. 그런데 동생의 기억은 다를 수 있습니다. 50년 동안 동생은 이렇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형은 항상 받기만 했다. 형은 고마워한 적이 없다. 형은 나를 무시했다. 같은 50년인데 기억이 다릅니다. 같은 형제인데 마음이 다릅니다.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는데 맛이 다릅니다. 경수 씨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잠든 소리가 들립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큽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보입니다. 경수 씨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동생이 제사 비용을 꺼낸 건 돈 때문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서운함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쯤 형이 먼저 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쯤 형이 고맙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쯤 형이 동생 대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수 씨는 그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돈 타령으로 들었습니다. 형에게 대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동생이 버릇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너는 평생 그 모양이더라. 경수 씨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 말은 동생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동생을 무시해온 자신의 민낯이었습니다. 형제라서 당연히 가깝다고 착각했습니다. 피가 섞였으니 이해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어릴 때 한 이불을 덮었으니 마음도 통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도 노력하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피보다 진한 건 없지만 피만으로 유지되는 관계도 없습니다. 경수 씨는 질문합니다. 나는 동생에게 어떤 형이었을까요? 동생은 나에게 어떤 동생이었을까요? 그리고 나는 왜 이제야 이 질문을 하는 걸까요? 경수 씨는 그날을 다시 떠올립니다. 어머니 제사 자리. 동생이 비용 분담을 꺼냈을 때 경수 씨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동생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번갈아 지내자는 건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비용을 나누자는 것도 이상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장남 혼자 제사를 지내는 집이 얼마나 될까요? 경수 씨도 그걸 압니다. 아내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매년 제사 음식 준비하느라 지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났습니다. 동생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수 씨는 생각합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경수 씨는 상주 노릇을 했습니다. 3일 동안 문상객을 맞았습니다. 밤새 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장남이니까요. 동생은 무엇을 했습니까? 부산에서 올라와 이틀 있다 갔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경수 씨는 그때부터 마음에 돌멩이가 생겼습니다. 형만 고생한다. 동생은 편하게 산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회사 일이 뭐가 중요한가? 형제가 둘 뿐인데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는가? 그 돌멩이가 20년 동안 커졌습니다. 주먹만 하던 것이 수박만해졌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다닌 것도 경수 씨였습니다. 한 달에 2번, 1년이면 24번, 10년이면 240번, 240번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몇 시간씩 기다렸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고 약을 타왔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주차장을 오갔습니다. 동생은 몇 번 왔습니까? 손에 꼽습니다. 10번이 안 됩니다. 부산에서 대전까지 멀다고 했습니다. 경수 씨는 원망했습니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이니까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원망은 쌓였습니다. 서운함은 커졌습니다. 하루에 한 번 서운함이 생겼다고 칩니다. 1년이면 365번, 20년이면 7300번, 7300번의 서운함이 가슴에 쌓였습니다. 그 감정이 그날 터졌습니다. 동생이 비용 타령을 하는 순간 경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 장례 때도 도망가듯 갔잖아. 어머니 병원도 형한테 다 떠넘기고 이제 와서 비용을 나누자고. 내가 한 게 뭔데? 그 모든 감정이 한 문장으로 압축되었습니다. 너는 평생 그 모양이더라. 경수 씨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날 화가 난 건 제사 비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감당했다는 억울함 때문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다는 서러움 때문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는 허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수 씨는 그 억울함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동생에게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속으로만 원망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형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알아서 도와주기를 바랐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몰랐습니다. 동생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형이 다 알아서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형이 힘들어하는 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경수 씨는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한 번도 힘들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경수 씨는 이불을 덮고 누워 생각합니다. 나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 형이니까. 형이 동생한테 힘들다고 하면 체면이 안 선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이 동생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약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래서 쌓았습니다. 20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터졌습니다. 경수 씨는 깨닫습니다. 말하지 않은 서운함은 오해가 됩니다. 참기만 한 원망은 폭발합니다.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형제 사이라서 더 그렇습니다. 가까우니까 말 안 해도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피가 섞였다고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닙니다. 경수 씨는 질문합니다. 나는 동생에게 한 번이라도 속마음을 말한 적이 있었을까요? 동생은 형의 마음을 알 방법이 있기는 했을까요? 형제 사이에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경수 씨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형제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의 무게는 더 무거웠습니다. 남이 하는 말은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하는 말은 박힙니다. 가슴에 못이 됩니다. 뽑아도 구멍이 남습니다. 경수 씨가 던진 말을 다시 봅니다. 너는 평생 그 모양이더라.
이 말에는 여러 겹의 칼날이 있습니다. 첫째, 평생이라는 단어. 과거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동생이 살아온 68년 전부를 부정합니다. 내가 한 모든 노력, 모든 성취, 모든 선의를 지웁니다. 내 인생 전체가 별 볼 일 없었다는 뜻입니다. 둘째, 그 모양이라는 표현. 경멸이 담긴 말입니다. 한심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변할 거라는 기대도 없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런 놈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이더라라는 어미. 이건 관찰자의 시선입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입니다. 형이 동생을 오랫동안 평가해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나쁘다는 뜻입니다. 한 문장에 이렇게 많은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경수 씨는 몰랐습니다. 화가 나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생각 없이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형이 날 평생 무시해 왔구나. 형이 날 한심하게 봐왔구나. 형에게 난 그런 존재였구나. 50년 형제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경수 씨는 생각합니다.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이 진심입니다. 평소에는 숨기고 있다가 감정이 폭발할 때 본심이 나옵니다. 동생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형이 평소에 얼마나 잘해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지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말 하나를 상쇄하려면 긍정적인 말 5개가 필요합니다. 경수 씨가 동생에게 따뜻한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손에 꼽습니다. 고맙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잘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미안하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 한 방을 날렸습니다.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수 씨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형제 사이에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인격을 부정하는 말, 과거 전체를 지우는 말, 존재 가치를 깎는 말, 아무리 화가 나도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형이 동생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오래 함께한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은 뼈에 새겨지니까요. 평생 잊히지 않으니까요. 경수 씨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립니다. 3년 전 그 말을 주워 담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쏜 화살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경수 씨는 질문합니다. 나는 그동안 동생에게 어떤 말을 해왔을까요? 내 말이 동생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겼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 상처를 치유할 방법이 남아있기는 할까요? 경수 씨의 물건들이 마음을 드러냅니다. 거실 서랍장 맨 아래 칸. 경수 씨는 그곳에 낡은 상자를 숨겨두었습니다. 아내도 모르는 상자입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가 있습니다. 군대 시절 동생이 보낸 편지입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맞춤법이 틀린 문장들. 형, 몸 건강히. 어머니가 형 걱정 많이 해. 나도 빨리 크고 싶어. 형 돌아오면 같이 소주 한잔하자. 경수 씨는 그 편지를 50년 동안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등병 시절 힘들 때마다 꺼내 읽었습니다. 저녁 후에도 가끔 꺼내봤습니다. 편지가 낡아서 글씨가 희미해졌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그 상자를 열지 않습니다. 열면 마음이 아프니까요. 경수 씨의 전화기. 연락처 목록에 동생 이름이 없습니다. 지웠습니다. 그런데 통화 기록에는 동생 번호가 남아 있습니다. 3년 전 마지막 통화. 발신. 15초. 동생이 끊었습니다. 경수 씨는 그 기록을 지우지 못합니다. 지우면 정말 끝날 것 같아서요. 경수 씨의 지갑. 지갑 안쪽 칸에 사진이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입니다. 20년 전 가족 여행 때 찍은 사진입니다. 동생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 갔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섬을 돌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경수 씨와 동생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습니다. 경수 씨는 그 사진을 20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뺄 수가 없습니다. 경수 씨의 냉장고. 냉동실에 홍어가 있습니다. 동생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명절 때마다 경수 씨 아내가 준비했습니다. 3년 전부터 동생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직도 홍어를 삽니다. 혹시 동생이 올까봐. 경수 씨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말하지 않습니다. 냉동실에 홍어만 쌓여갑니다. 1년에 2번, 3년이면 6번. 6번의 홍어가 냉동실에 얼어 있습니다. 경수 씨의 달력. 달력에 동그라미 친 날이 있습니다. 동생 생일입니다. 3년 전까지는 그날 전화를 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그것도 안 한 지 3년입니다. 그런데 경수 씨는 아직도 그날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매년 새 달력을 걸 때마다 동그라미를 칩니다. 전화는 하지 않으면서요. 경수 씨의 물건들이 말합니다. 편지는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가까웠다. 전화기는 말합니다. 아직 끝내고 싶지 않다. 지갑 속 사진은 말합니다.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냉동실 홍어는 말합니다. 아직 기다리고 있다. 달력의 동그라미는 말합니다. 잊지 않았다. 경수 씨는 입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동생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먼저 손 내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경수 씨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경수 씨는 질문합니다. 나는 왜 물건에게만 솔직할까요? 왜 동생에게는 솔직하지 못할까요? 물건에 담긴 마음을 말로 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경수 씨는 화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모릅니다. 먼저 연락하자니 체면이 무너집니다. 기다리자니 시간만 갑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경수 씨는 기준을 세워봅니다. 화해를 해야 하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먼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생각합니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해를 끼쳤을 때, 상대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을 때, 만나면 다시 상처받을 게 분명할 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를 파괴할 때, 경수 씨는 동생을 떠올립니다. 동생이 반복적으로 해를 끼쳤습니까? 아닙니다. 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연락을 안 했으니까요. 만나면 다시 상처받을까요? 모릅니다. 만나지 않았으니까요. 관계 유지가 경수 씨를 파괴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 단절이 경수 씨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동생 생각에 잠을 못 이룹니다. 명절마다 빈자리가 아픕니다. 경수 씨는 화해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화해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관계가 나에게 소중할 때, 상대도 나를 소중히 여길 가능성이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것 같을 때, 내가 먼저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 경수 씨는 다시 생각합니다. 동생과의 관계가 소중합니까? 50년을 함께했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군대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소중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동생도 경수 씨를 소중히 여길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연락처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히 끊으려 했다면 번호를 바꿨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것 같습니까? 경수 씨는 71세입니다. 동생은 68세입니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10년, 20년. 아무도 모릅니다. 이대로 화해하지 못하고 동생이 먼저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경수 씨는 평생 후회할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관 앞에 서서 울 겁니다. 그때는 미안하다고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말. 너는 평생 그 모양이더라. 경수 씨가 먼저 던진 칼입니다. 경수 씨는 모든 조건에 해당합니다. 화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수 씨는 생각합니다. 화해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내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 말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합니다. 둘째,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상대 탓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용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과는 내가 하는 것이고 용서는 상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시간을 줍니다. 사과했다고 바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경수 씨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경수 씨는 질문합니다. 나는 내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동생이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경수 씨는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봅니다. 3년 동안 가슴에 있던 것. 그게 뭘까요? 처음에는 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제사 비용 타령을 해서 화가 난 거라고. 그런데 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몇 달이면 사그라듭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그 다음에는 억울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부모님 모셨는데, 형 노릇 다 했는데, 왜 동생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그런데 억울함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뎌집니다. 경수 씨의 감정은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카로워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명절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동생 생각이 나면 숨이 막힙니다. 경수 씨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건 미안함입니다. 경수 씨가 3년 동안 안고 있던 건 미안함이었습니다. 그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동생 인생 전체를 부정해서 미안합니다. 50년 형제 사이를 한 문장으로 부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경수 씨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형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형이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이 먼저 손 내밀면 약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버틴 게 아니었습니다. 썩어간 겁니다. 미안함을 말하지 않으면 속에서 골습니다. 밤마다 잠을 깨우는 건 동생이 아니라 경수 씨 자신의 양심입니다. 명절마다 아픈 건 동생의 빈자리가 아니라 경수 씨의 죄책감입니다. 경수 씨는 동생에게 미안한 게 아닙니다.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미안한 겁니다. 경수 씨는 깨닫습니다. 미안함을 말하지 않으면 나를 갉아먹습니다. 사과하지 않은 잘못은 가슴에 남아 썩습니다. 형의 체면을 지키려다 형제를 잃었습니다. 자존심을 세우려다 3년을 버렸습니다. 경수 씨는 질문합니다. 체면이 뭡니까? 자존심이 뭡니까? 70이 넘어 지킬 체면이 뭐가 있습니까?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 무너지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쌓입니다. 말하지 않은 미안함이 쌓여서 형제 사이의 벽이 됩니다.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건 오직 미안하다는 말뿐입니다. 경수 씨는 결심합니다. 미안함을 말해야겠습니다. 형의 체면 따위 버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3년 만에 전화해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경수 씨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경수 씨는 새벽 4시에 눈을 뜹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저께도.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경수 씨는 전화기를 듭니다. 동생 번호를 누릅니다. 손가락이 기억하는 번호. 눈 감고도 누를 수 있는 번호.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손이 떨립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끊어야 하나.
경수 씨는 망설입니다. 4번, 5번.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끊으려는 순간. 여보세요. 동생 목소리입니다.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입니다. 늙었습니다. 예전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동생입니다. 경수 씨는 입을 엽니다. 나야. 한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동생이 말이 없습니다. 끊을까봐 겁이 납니다. 경수 씨는 빨리 말합니다. 미안하다. 3년 전에 그 말. 내가 잘못했다. 형이 잘못했다. 내 인생을 부정한 거. 평생 그 모양이라고 한 거. 내가 나빴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경수 씨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납니다. 71세 노인이 새벽에 울고 있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경수 씨는 계속 말합니다. 용서해달라는 말 안 할게.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다만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3년 동안 그 말을 못해서 미안해. 형이라고 체면 세우느라 연락도 못하고. 그것도 미안해. 경수 씨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전화기를 꽉 쥡니다. 동생이 끊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동생이 입을 엽니다. 형, 나도 미안해. 내가 먼저 연락할 수도 있었는데. 나도 자존심 세웠어. 경수 씨는 울음을 참지 못합니다. 괜찮아. 내가 먼저 잘못한 거니까. 동생이 말합니다. 형, 우리 이번 명절에 볼까? 경수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고개 끄덕이는 게 보일 리 없지만. 그래. 오랜만에 보자. 홍어 준비해 놓을게. 냉동실에 있거든. 3년 동안 쌓아놨어. 동생이 웃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입니다. 형도 참. 경수 씨도 웃습니다. 새벽 4시. 두 노인이 전화기를 붙잡고 웃고 있습니다. 50년 형제 사이가 한 문장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두 문장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미안하다. 나도 미안해. 경수 씨는 전화를 끊고 생각합니다. 형제 사이에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인격을 부정하는 말, 과거 전체를 지우는 말, 존재를 무시하는 말. 그런데 형제 사이에 꼭 해야 하는 말도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경수 씨는 창밖을 봅니다. 동이 트고 있습니다. 3년 만에 편하게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 경수 씨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형제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십니까? 그 말을 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